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한선보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서 이 흔들리고 있는 유럽 통합 문제와 유럽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 세계 경제 관련해서는 이 9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국 문제를 주로 다뤄왔었죠. 이 연방 정부 폐쇄 문제나 뭐 디폴트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양적 완화 축소 논란 같은 미국 경제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은 잠시 유럽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예, 백남재 연구원, 이 유럽연합의 기초를 닦았던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1월 1일로 이제 20주년이 됐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럽 경제 전반적인 현황과 유럽 통합 실험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음이 힘드네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유럽의 정치 통합과 경제 및 통합을 위한 이제 유럽 통합 조약인데요. 이제 유럽 이전에 이제 유럽 연합이 출범하기 전에 유럽 공동체가 있었죠. EC라고 유럽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으로 발전하게 된 이제 기반이 되는 조약이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991년 12월 이제 유럽 공동체 EC가 12개국 정상이 모여가지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합의를 해서 이제 1993년 11월 1일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럽 공동체는 시장 통합을 기본으로 해서 주로 이제 경제와 무역에 관한 것을 이제 담당을 해왔는데요. 이를 넘어서 정치, 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것이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 통합에 관한 일정과 뭐 유로존에 가입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뭐 환율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든지, 뭐 재정 적자,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유로존 가입 요건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을 하고 이제 서유럽 연맹 주축의 이제 군사 정책을 수행하고 유럽 의회에 이제 EC 조약 개정 승인권을 부여를 했고 유럽 시민권 도입 등의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기반해서 이제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단일 통화인 유로화가 단계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고요. 이후에 유럽 의회 입법권을 이제 개선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약의 가장 핵심은 이제 통화 동맹이고 이제 이를 이제 3단계로 설정을 해서 쭉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간단히 말해서 이 유럽 통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시장 통합을 넘어서 이 전반적인 경제, 정치, 외교 등으로 이 통합 범위를 확대한 조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군요. 이 조약이 20주년이 됐는데 뭐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 유럽 경기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11월 1일이었죠. 20주년을 맞았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이를 기념하는 분위기를 뭐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언론들 보도를 보면.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인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유럽 주요 8개국 시민 이제 7,600명에게 물어본 결과요.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이 지난해보다 15%포인트 하락을 해서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네. 이 왜 이렇게 유럽연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이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극심하게 이제 피해를 본 국가들이 생겨난 거고요. 그나마 선방한 국가가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 잇따라서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구제금융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독일이나 경제가 탄탄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혈세를 게으른 남유럽에 쏟아붓는다.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반면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제 남유럽 국가들은 유럽 통합으로 큰 혜택을 받고 유럽 경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독일이 스스로의 책임은 지지 않고 구제금융의 대가로 긴축을 강요해서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불만들을
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EU에서 이제 탈퇴시키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인 진보적인 이제 반세계화론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작 사피르 교수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요. 그래서 1900년 이후에 부유한 북부 유럽과 빈곤한 남부 유럽의 대립이 지금처럼 처음에 했던 적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럽 국가들이 이 하나의 유럽에 대한 지향보다는 이 민족 국가 단위의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 이 극우 정당들이 유럽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뭐 이런 흐름 중에 하나고요. 네, 이제 반EU, 반유로화, 반이민 뭐 이런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들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이제 10월 13일 프랑스 브리뇰이라는 이런 곳에서 실시된 작은 도시인데요. 도의원 보궐선거 결선 투표 결과 극우 정당인 이제 국민전선 후보 로랑 로페즈가 54% 정도를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작은 지역의 보궐선거였긴 한데 결선에 오른 이제 우파 대중운동연합 후보를 좌파 사회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극우 정당이 이렇게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가 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소위 르펜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극우 정당, 그 극우 정당인 이 국민전선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제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조사에서 24%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 창당 이래 처음으로 보통 이제 프랑스는 양당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사회당이랑 대중운동연합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회당이 19%를 얻고 대중운동연합이 2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이 극우 정당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최근 프랑스의 이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몇 번 국내에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극우 정당들이 상당히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요, 올 이제 5월 2일에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영국 독립당이 기존 8석의 군소정당에서 147개 지역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그래서 제4당으로 또 올랐습니다. 독일에서도요, 이제 원체 이제 극우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강하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 근데 독일에서도 반유로를 기치로 내건 독일을 위한 대안 이런 이름을 내건 이제 극우 정당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9일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에서도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들이 오스트리아인이라면 이런 식의 아주 도발적인 이렇게 말하면 반이민 구호를 걸고 있는 거죠. 반이민 구호를 내세웠던 이 극우 성향의 자유민주당이 21.4%의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좌우 대연정을 구성했던 좌파 성향의 이제 사회민주당과 중도 우파 성향의 인민당이 각각 27.1%, 23.8%를 이렇게 얻은 것에 견줘보면 상당히 거의 크게 대등한 그렇죠. 지지율이네요. 예. 약진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반유로화를 부르짖고 있는 이제 신생 정당인 팀 슈트로나흐도 원내 진출 발음이 예. 원내 진출 기준인 이제 4% 벽을 이렇게 넘었던 이런 결과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새벽당도 작년 총선에서 1985년 창당 이후에 첫 원내 진출을 이제 이뤘고요. 핀란드의 이제 진짜 핀란드인당 이런 경우에도 2011년 총선에서 19.1%의 득표로 전체 200석의 의석 중에 39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의 약진을 기반으로 이 극우 정당들은 내년 유럽 의회 선거가 있는데요. 올해 이 유럽 의회 선거에서 공동 전선을 편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네덜란드 자유당은 내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이제 공동 유세를 협의하고 있고요. 아직 정확한 전망을 하기는 이른 감이 있지만 현재 유럽 의회에서 한 자릿수 비중으로 소수에 머물고 있는 이 반EU 세력들이 내년 선거에서는 뭐 30% 가까이 진출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결성에서 앞장서 왔던 이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013년에 유럽이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913년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느낄 때마다 두렵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 5월 유럽 의회 선거는 상당히 이제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좌파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리스 제1야당인 시리자의 치프라스 당수를 유럽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출마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의회 선거가 어떤 결과로 나올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한다는 게 이 지금까지의 유럽 통합 과정, 그러니까 공동 통화인 유로화의 사용 뭐 이런 문제들에 이제 뭔가 이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 극우 세력만이 아닌 이 유럽 민중들까지도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들의 약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투영돼 있다라고 해석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극우 정당들도 약진을 하고 있지만 그 이탈리아의 뭐 오성 운동이나 이제 그리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스의 이 시리자 급진 좌파 연합 역시 이제 유로존 탈퇴를 주장을 하고 긴축을 요구하는 이 유럽 연합 정책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민 문제에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민족적 정서가 되게 강한 나라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유럽 통합 과정을 보면 이 민족 국가의 정체성과 각국의 차이를 좀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거든요. 이 유럽연합이라는 게 원래 이제 유럽의 이 지배계국과 강대국들이 이제 미 합중국에 필적하는 이 유럽 합중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목적에서 이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예, 가령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통합을 한다든지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100%뭐 주권 침해죠. 주권 침해와 외세의 침략으로 이렇게 간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가 좋을 때야 좀 별 문제가 없었지만 좀 위기가 오니까 이 그간 전복됐던 이 민족적 정체성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연 유럽연합의 실험이 이걸 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회의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얘기가 좀 옆길로 샜는데요. 다시 좀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돌아가 보죠. 이 조약에서의 가장 핵심이 통화동맹이라고 하셨는데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단일 통화의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이 유로화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근거해서 지난 1999년에 유로화가 탄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을 설립한 것과 더불어서 유럽 경제 동맹을 한층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가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피르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칭하는 이제 유로존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좌파도 그러고 극우도 그러고 다 이제 유로화를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럼 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뭐 유로화의 한계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우선 이제 한 나라의 경제력을 그 나라 통화가 정확하게 일단 반영을 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현실에서는 왜곡이 될 수가 있긴 한데요. 그렇다면 유로화는 유럽 경제권 내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력의 평균을 반영하게 되겠죠. 물론 가중치들이 다르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유럽 내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독일과 규모가 가장 좀 작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리스 등의 나라들의 경제력이 함께 반영이 될 것입니다. 유로화에는. 그래서 먼저 독일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존에 이제 마르크화를 썼는데 마르크화를 쓰는 것보다 유로화를 쓰면 그 자기의 경제력 규모보다 가치가 떨어진 통화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진 통화를 사용하면 수출에 도움이 되겠죠. 그에 따라서 독일 등의 국가는 이제 이득을 보게 되는 구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뭐 독일과 반대로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쓸 때 이 유로화를 쓰면 이제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이 가치가 높은 통화를 쓰는 것이고 이거는 뭐 수출 그리고 뭐 그리스 입장에서는 뭐 관광 뭐 이런 부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들도 이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유로화를 쓰게 되면 그리스는 돈을 끌어다 쓰기가 쉬워졌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 통화로 갚겠다고 돈을 빌리는 것보다 독일 등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유로화로 돈을 빌리는 것이 이제 더 쉬웠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썼던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부채를 쉽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이 꼭 좋은 것이었냐 이런 논란 이런 문제들은 경제 위기가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이제 논란의 여지가 물론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 이렇게 작동하던 유로화가 이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요. 네, 이제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보통 떨어지겠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이 늘어나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통화 가치가 떨어진 나라로 여행을 저렴하게 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공동 통화를 쓰게 되니까 특정 나라의 경제 여건이 잘 반영되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는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독일은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면 유로화 가치는 그리스 입장에서는 위기를 반영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이 환율 조정이 잘 되지 않다 보면 이 국가 차원에서 뭐 재정적 지원이라도 가능해야 되는데 뭐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파산하려고 하면 중앙정부가 뭐 도와주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제 지원을 해줄 위치에 있는 나라는 이제 독일인데 독일 국민들은 왜 우리가 다른 국가들을 도와줘야 하냐 뭐 이런 식의 불만들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독일이 유로화로 인한 이득을 다 챙겨가면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의 목소리들을 높이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이런 이제 환율 메커니즘으로 독일의 경제가 좋아질수록 유로화는 더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다른 국가들은 환율 조정이 더 어렵게 돼 부담이 이제 커지게 되는 구조고요. 참고로 이제 지난 말 유로화 가치는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유로당 1.38달러 중반대로 이렇게 치솟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독일이 자국 경제력보다 이 저평가된 통화의 혜택을 보고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들은 이제 경기 회복이 어렵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건데요. 독일 같은 국가들이 뭐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점에서 뭐 최근 독일만 유로존 경기 회복에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이제 올해 2분기에 6개 분기 연속 경기 침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4개월 연속 대표적인 이제 제조업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이거는 이제 기업들의 뭐 물품 같은 걸 구매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재를 구매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경기가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50 기준선이 50인데 이 50선을 넘어서면서 회복 기대감이 이렇게 유로존 차원에서 커졌던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회복세가 독일이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들과는 괴리가 상당히 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이제 독일 경제의 경우에는 1.7%의 완연한 이제 회복세를 보일 것이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6.9%에서 올해 말 5.4%로 낮아지고 재정 역시 내년부터 흑자 구도로 이어갈 거다 이런 전망들을 그 경제 전문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이렇게 독일은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은 2위라고 볼 수 있는 이 프랑스의 신용 등급도 떨어졌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네, 이제 11월 8일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이제 S&P사 여기서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에서 AA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미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3대 국제 신용 평가사들로부터 최근 신용 등급을 모두 이제 최고 신용 등급에서 강등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고 등급에서 이번에 이제 두 단계 밑으로 떨어진 거죠. 이게 처음으로. 그래서 이 S&P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추가로 낮춘 이유로 이제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로 당분간 이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기 힘들다 이런 점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지난해 말 실업률이 10%를 돌파한 뒤에 최근에 이제 2분기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0.9%까지 치솟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업률이. 그래서 이 S&P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까지 실업률이 10%를 계속 웃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유럽 집행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실업률이 2015년에 11.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개선되지 못할 것이고 올해 이제 GDP 성장률이 0.2%에 그치고 내년에도 0.9%에 불과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제 19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선을
하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로존의 한 3위라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산업이 이제 회복세 등에 힘입어서 4개월 연속 이제 제조업 지표가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올해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1.8%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청년 실업률이 거의 40%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올해 초에 이제 유로존의 권고 수준은 2% 내외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10월에는 0.7%까지 급락을 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좋은 그러니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물가가 거의 정체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경기가 그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경우에도 실업률이 26% 이렇게 이상 넘어가 있는 이런 여전히 이렇게 고실업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비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남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도 이 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국가들 간의 불만들과 갈등들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유럽 통합의 꿈은 이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이렇게 유럽 사람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고 이 유로존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통합에 대한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은행 연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럽의 은행을 국적을 떠나서 한 체제로 이제 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이제 추진하는 은행 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이제 은행의 단일 감독 기구를 이제 설립을 하고 두 번째로는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이제 단일 정리 체제를 구축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 예금 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이렇게 3단계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상황인가요? 네, 현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인 은행 단일 감독 기구 설립에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단계인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 정리 체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12일 유럽 연합 의회에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역내 6천 개에 이르는 은행들에 대해서 단일 통합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표결을 통해서 가결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유로존 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동안 독일이 미온적인 태도를 이제 보여왔는데요. 독일은 여전히 이제 새로운 기구 설립으로 EU 집행위의 권한이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고요. 메르켈 총리가 재선이 되면서 논의에 진척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긴 한데 향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서 은행 단일 감독 기구 설립을 위해서 이 은행들이 얼마만큼 부실한지 이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 동맹의 우산 아래 들어올 은행들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을 이제 솎아낼 이런 작업인 거죠.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 연합 이 부실은행의 처리와 구제 기준을 놓고 이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제 혼선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봐도 논의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넘어야 될 산도 많은 것 같고요. 예, 계속해서 좀 향후 논의 진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이러한 국가들 간의 논의와는 별개로 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럽 국민들은 유럽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이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유럽이 이렇게 통합의 기운이 떨어져 가는 게 이제 뭐 결국 현재 이 경기 현황과 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끝으로 이제 유럽의 경기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또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 유럽의 경기 회복 기대가 커졌었는데 최근 다시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이제 11월 5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올해 유럽 EU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4% 성장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내년의 경우는 1.2% 원래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성장률을 1.1%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가장 높은 이제 퍼센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업률은 좀 어떻습니까?
유로존의 9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8월과 동일한 12.2%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유럽연합이 실업률 월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제 1995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5세 이하 청년층의 9월 실업률이 24.1%로 전월보다 더 악화됐고요. 9월 청년 실업자 수 역시 355만 명으로 한 달 새 8천 명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유로존의 10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전월 대비 연율 0.7% 상승하는 데 그쳐 있습니다. 이게 2009년 11월 이후에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 물가가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월 이래 처음이고요. 그래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유럽중앙은행이 보통 2%를 목표치로 하고 있는데요. 6개월 연속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이거 기준선에요. 2%에 밑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의 물가는 0.1%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고요. 거의 뭐 물가 상승률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게 실업률도 고공행진 중이고 이 디플레 압력도 커지면서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이번에 금리를 또 낮췄는데요. 네, 이제 11월 7일이었는데요. 이제 유럽중앙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정책회의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0.25%로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자칫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에 유럽이 처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사항을 반영해서 기준금리를 내린 것으로 봐지고요.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도 열려 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한편 10월 중에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가 51.9%를 기록해서 이제 9월에는 52.2였는데요. 이게 51.9로 하락을 했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6% 감소를 하면서 8월에 0.5% 증가해서 감소세로 이렇게 급격히 선회를 했습니다. 네. 지표들로 보면은 경기가 당분간 쉽게 회복될 걸로 보이지 않아서 이제 아마 유럽 통합의 이 시도는 더 힘을 얻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 경기 침체에 따른 뭐 각국들의 갈등도 커질 거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고요. 특단의 조치가 없을수록 이제 유로존을 해체해야 한다는 소리도 이제 커질 것이고요. 더불어 회원국의 이제 재정 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3%, 공공부채는 60% 이하로 지금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고 각국의 불만만 키운다는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뭐 제가 지표를 봐도 이걸 지키는 나라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예. 예, 정리를 해보면 이 유럽연합의 기초를 닦았던 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20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유럽 통합에 대한 이 유럽 통합을 위한 거대한 실험 이것이 오히려 삐걱거리고 있다. 강화되기보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유럽인들의 유럽 통합에 대한 열망도 떨어지고 경제 위기 속에서 이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의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유로화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당장 유럽 경기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 또 독일과 다른 나라들 간의 격차도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백남주 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3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